부업으로 월천, 인스타로 월천, 블로그로 월천, 월천 못 벌어서 죽은 귀신이 달라붙은 사람들의 모임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유행인가 싶더니 이제는 수익이 없는 사람도 월천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출인지 순수익인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사업을 해보기는 했을지 월 1,000만 원을 엄청 쉽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공 연설가, 마인드 코치, 디지털 노마드, 성공 코치, 퍼스널 브랜딩 이뿐인가요? 끌어당김의 법칙, 부의 원리, 잠재의식 이와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을 대입해서 무슨 다단계 회사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해외 저서 내용을 복사해 PDF 전자책을 수십만 원에 팔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책도 1만 원대인데 저런 PDF 전자책이 수십만 원에 팔리는 걸 보고 있으면 또 아깝습니다. 공부 안 하고 카이스트 입학, 운동 전혀 안 하고 살 빼는 법, 영어 3개월 만에 토익 만점처럼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아쉽게도 우리에게 늘 먹혀듭니다. 유튜브 썸네일에서도 흔히 사용되어서 이제는 소비자도 어그로인 것쯤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썸네일일 뿐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좀. 요즘은 코칭이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코칭 행위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복잡하고 지루해서. 두 번째, 수업 자체가 괜찮더라도 그 통찰을 행동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며. 세 번째, 충고는 있어도 좋은 질문이 오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맞을 사람들이 코칭을 해서이기도 합니다. 코칭이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지닌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다고 마이클 번게이 스테니어는 말했습니다. 그는 리더의 질문력이라는 책의 저자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등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앞장서서 배운 기술인데요. 부하 직원뿐 아니라 고객, 거래처, 상사, 심지어 배우자나 10대 자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연히 마주치는 비공식적인 순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코치를 책으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흔히 일터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을 먼저 살펴볼게요. 악순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리더가 일을 잘해도 안 됩니다. 이는 팀원들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리더의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존재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게 답습되면 모두가 추진력과 의욕을 잃는 겁니다. 둘째, 너무 많은 업무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생산성은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니까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일로부터의 단절. 일을 줄이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고객에게 더 올곧게 인사하기 위한 허리를 갖추기 위해 데드리프트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피크핸드 법칙, 즉 전체적인 경험보다 가장 강렬했던 한 부분을 인식하는 심리학 이론처럼 고객이 나를 경험하는 데에 어떤 클라이맥스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떠나기 전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게 더 강하게 기억될지 집중하는 것처럼요. 악순환을 숙지했다면 행동에 변화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코칭을 많이 받아도 액션이 없는 이론은 무의미하니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지시를 덜 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습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목적. 내 습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 말고 새 습관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선습관이 되어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무작정 금연보다 사랑하는 아내, 딸을 위해 금연을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기존 행동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찾기. 흔히 속어 격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트리거를 모르면 내가 왜 절제력, 자제력을 잃는지 모르고 실패를 답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트리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폭음을 하게 된 이유가 아내와 싸워서라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와 싸우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내와 돈 때문에 싸우는데 위축되다 보니 폭음을 해서 등 그 트리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습관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 행동 단계를 구체화하기. 우리는 실행하는 데에 있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뇌는 기껏 마음먹은 것을 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60초 미만으로 실행이 가능한 아주 사소한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에도 말한 바 있듯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을 가거나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처럼요. 네 번째, 심층 연습. 이건 이전에 만든 영상 탤런트 코드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알고 있는 비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예상하고 대비하기. 케이크를 한 입만 먹고 멈출 수 있나요? 하다 보면 하루쯤 놓칠 수 있고 하루쯤 포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 탄력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대뇌는 망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쉬운 상대를 고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이클은 언제든 무너질 겁니다. 이는 의식적 무능인데 이것을 의식적 유능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며 습관과 질문에 관한 콘텐츠를 자주 다루는데요. 그만큼 나아가려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해결을 넘어 상대방이 무언가를 배우고 개선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빨간색 차를 사려고 하면 빨간색 차만 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다는 것은 대화를 트는 질문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가 자신이 일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마법 같은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요. 아주 간단한 세 어절짜리 질문으로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은 내뱉는 순간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에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질문을 통해 내가 생각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저자도 비밀이라고 했으니 알고만 계시고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 왜 이런 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 후반부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대사처럼 오히려 내가 돌려서 또 어떤 게 있냐 묻는 질문은 대화의 폭을 엄청나게 넓혀주는 거죠.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지를 많이 주는 대화를 해봐야 이원적으로 할까 말까 생각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BMW의 좋은 점, 시트의 견고함, 트렁크 활용도, 많은 옵션의 선택지, 색상의 다양함, 예쁜 양호산 서비스, AS 또는 VIP 혜택과 같이 좋은 점 10개를 얘기하면 오히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볼보는 단단합니다. 견줄 차량이 없습니다. 이는 BMW와 비교해보면 단번에 아실 겁니다. 물론 BMW가 실제로 더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볼보와 BMW의 이원적 선택에서 볼보는 견줄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이나 일을 좀 잘하거나 자기 개발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늘 조심스러운데요. 바로 내 안에 잠든 충고의 괴물을 잠재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충고는 쓸데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 충고를 줄이고 질문을 한다는 건 실천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금방 조언자 모드나 전문가 모드로 혹은 대답하거나 해결하기 바로잡기 모드로 빠져드는 습관은 뿌리채 뽑기란 힘들죠. 잘 들어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둠 저편에서 충고 괴물이 튀어나와 대화를 장악하는 건 나 자신도 모르게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이디어와 제안, 권장 방식을 불쑥 들이매게 됩니다. 하워드 베크만과 리처드 프랭클은 환자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 의사가 끼어드는 타이밍이 평균 18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인용된 연구인데 의사들뿐 아니라 관리자와 리더들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대의 이면에 어떤 힘든 일이 더 있을지 제대로 모르면서 상대에게 필요한 답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다른 건요? 라는 질문은 이 충고 괴물을 억제하는 도구로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열차를 직접 고치려 들다 보면 그 열차는 탈선합니다. 대부분은 리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그리고 다른 건요의 마법을 쓰고 나면 다른 게 없다면 담백하게 그 이야기를 끝내면 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당신에게 혹은 이름을 붙여 누구에게 라는 말을 주로 써야 합니다. 이 질문은 초점의 대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죠. 나만을 위한 것일 때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주임에게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다른 건요? 라는 질문이 뒷받침되면 훌륭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에드거 샤이는 명저 헬핑에서 도움의 역설을 파헤쳤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겠다고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을 차별화한다는 사실인데요. 즉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위치를 높이고 상대의 위치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조심해야 하고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해결해야 할 각자의 일이 산더미인데 내가 우위에 놓인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같은 업종의 대표님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이에 저는 열차를 직접 고치려 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데요. 희생자의 신념은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불공평해. 난 불쌍해. 이것의 원동력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역할의 장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고 주로 불평만 하며 구원자를 끌어들입니다. 희생자의 대가는 무능력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박해자입니다.
말입니다. 박혜자의 신념은 내 주변에는 나보다 못난 사람밖에 없어. 이것의 원동력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역할의 장점은 자신이 우월하게 느껴지고 권력과 통제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박혜자의 대가는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일에 책임지려 하며 이를 눈치 보기 때문에 박혜자와 함께하는 대부분은 최소한 필요한 일만 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세 번째,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신념은 싸우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할게. 이것의 원동력은 그건 내 잘못이야. 이 역할의 장점은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느껴지고 스스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구원자의 대가는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희생자, 박혜자, 구원자, 드라마 삼각형을 영원히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인가요? 거의 대부분은 나는 구원자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늘 모든 역할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회의실 세팅이 엉망이네.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제 회의 15분 뒤 시작인데 이 도넛은 뭐예요? 아, 전달은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 마저 하고 세팅할게요. 도넛 대신 달걀 요리를 해서 회의 인원에게 나눠주려고 가져왔어요. 도넛은 치워주세요. 그래도 준비한 도넛은 사용하시지. 굳이 너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런 식이네요. 그냥 회의를 잘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혜자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되었다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프만의 드라마 삼각형은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구원자는 희생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치고 상대방은 짜증이 납니다. 오히려 성장할 기회와 뻗어나갈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 말의 직설적인 버전은 내가 박주임 지금 업무 중인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어? 여기서 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박혜자라면 공격적으로 들릴 테고 희생자라면 투덜거리는 것으로 보일 테고 구원자라면 숨 막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부드럽게 하려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깔고 질문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어도 대화의 밀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일을 한다면 안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있을 건데요. 바쁜 것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듯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다면 요즘 바쁘게 지내지. 바빠, 좋은 쪽으로 바쁘지 등 바쁘다는 건 일종의 게으름이라고 팀 페리스가 말했죠. 게으르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바쁜 것을 척도로 여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쁨은 절대로 입에 담지 마세요. 열심히 말고 똑똑하게 일하라. 더 전략적으로 일하라. 이런 명언은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그냥 회의를 전략적 회의라고 말하듯 그동안 꼭 사고 싶었던 구두를 봄에 맞춰 전략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듯 전략이라는 단어를 남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의 본질은 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으고 일을 나누라고 말하지 마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야 한다. 배를 갖췄더라도 좋은 질문을 하는 당신의 배는 돛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충고와 해결책을 말하는 이들의 배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돛을 핀 게 아니라 닻을 내렸기 때문이다.